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 같은 거가 조금 자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마 친구들하고도 만남도 갖기 힘들 것이고, 학교도 못 나오고 있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느라 힘들기도 하고, 아마 이럴 텐데, 날씨만큼은 그런 여러분들한테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하시면서 그래도 좀 산책 같은 거, 여러 명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혼자서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걷고 하는 것들은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좀 한번 나가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씨의 작품을 한번 첫 시간으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1930년대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거기에 모습은 어땠는가? 그 다음 1930년대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 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은 어떠한 경향을 추구했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생각보다 이제 근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근대화된 건물들이 서울에 많았었다는 점들과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근대적인 의식, 그래서 우리가 모던 의식이라고도 하죠. 근대라는 말로 영어로. 그 모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문학을 배우고 그런 배운 문학들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작품들을 창작해 나갔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는 점들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박태원 같은 경우도 일본을 유학해서 문학을 배웠고 구인회 같은 작은 이제 집단을 모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써냈다 하는 것들이 특징임을 지난 시간 배웠고요. 그래서 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전체가 실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중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일부분만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34쪽과 35쪽에 실려있는 부분을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구보라고 하는 인물이 점심쯤에 집 밖에 나와서 경성을 돌아다니는 이야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집안에 있는 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로 인해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구보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을 하고 걷고 있는데 걷는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구보의 심리,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보가 자신의 시력을 조금 불안해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업신여길까 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서 축하해주자라고 하면서 뭔가 그들은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지대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목적지를 가지고 전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목적지가 없지만 혼자 남는 것은 또 외롭다는 거. 그래서 그냥 전차에 올라탔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차에 탑승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35쪽입니다. 자, 전차 안에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렇게 소제목처럼, 요 앞부분에 요렇게 소제목처럼 요렇게 시작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고요. 자, 요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독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자아낸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구보는 차를 탔습니다. 요즘에는 전차가 좀 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기선 같은 거 연결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지하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기차가 도로 한복판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요 니은다 형태 선생님이 얘기했죠. 현재형 서술 마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보의 이야기를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들으면서 함께 따라가게끔 만드는 독자가 그런 효과를 자아낸다는 거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갈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보는 뚜렷한 목적의식, 즉 목적지가 있어서 이 전차를 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타긴 탔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곳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즉 구보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은 구보로 하여금 계속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보도 행복이 뭔가 내가 찾기를 원하고 나에게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그러한 행복을 구하는데 구보는 소극적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나도 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 나 행복해져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려는 의지, 적극성 이런 것들이 구보는 보이고 있진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차는 동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돌아서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 전차가 지나가는 노선이죠. 그래서 구보는 그 차 안에서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버스 같은 거 타봤을 거예요. 요즘엔 전차는 안 다니고 대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제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보시면은 버스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창문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왜 각각 광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놓은 그런 부분 보이시죠?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차과에서 이 전차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전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그곳에 뉴스를 게시를 한대요. 요즘처럼 이제 막 광고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알림판 이런 걸 역할을 하나 봐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거기 적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차는 갑니다.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데요. 교회는 도시 밖을 얘기하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은 뭔가 좀 자연 경치를 즐길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밖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러나 요 사이에 구보는 그곳을 즐기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연과 한적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도시 생활에 바쁘게 지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자연도 만끽하고, 그 다음에 좀 혼자 있는 여유로운 시간도 이렇게 갖는, 그죠? 그런데 고독함, 혼자 있다는 느낌, 구보는 그 고독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구복을 두려워해요. 아마 여러분들 도시에서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막 엉켜가지고 바쁘게 일 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 어떻습니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지고 도시를 벗어난 자연을 찾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주말에 뭐 여행도 가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 구보는 그 교회를 즐기지 않아요. 왜냐? 그곳은 고독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구보가 고독을 왜 두려워할까? 아마 이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말한 걸 텐데, 고독함이 싫다는 거예요.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쁘게 살아간다는 말 뜻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동시에 내 옆에 내 가족이 있는 사람. 즉 집단 생활, 무리 속에 얽혀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끔씩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가끔은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독함이 찾아왔을 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독함을 즐기고 찾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갖고 싶으니까. 하지만 구보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결혼도 안 했고요. 딱히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 구보는 고독함을 좋아할까요? 고독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런 고독함이 있는 교회도 그다지 즐기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보가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쉼표, 이 쉼표가요. 한 문장 안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장에 쉼표들, 여기 쉼표들, 쉼표들, 여기 쉼표들, 여기 쉼표들. 굉장히 쉼표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쉼표를 잦은 사용하고 있는 게 또 이 구보시의 1일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쉼표를 많이 쓰면 무슨 효과를 자아내느냐? 원래 문장이 길어요. 근데 긴 문장을 중간중간 쉼표를 써버리면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장이 길었던 걸 쉼표로 끊어버리면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리듬감을 줘요, 일단. 리듬감을 주면서 인물의 심리가 아주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중간중간에 쉬어주면서 이 인물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를 사용하는 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쉼표를 써가면서요. 문장을 굉장히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요.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섰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세 문장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한 문장으로 쓰면서 그 긴 문장 중간중간에 쉼표를 굉장히 자주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특징, 특히나 이 문장을 이렇게 쉼표를 써가면서 길게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체라고 하느냐? 만연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간결체예요. 간결체는 이제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만연체는 길게 느려 쓰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길게 느려 쓰고 있어요. 길게 느려 쓰면 어떤 효과를 자아내느냐?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 전개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도대체 이걸 보면서 이게 이렇고 이건 이럴 텐데 이건 이렇고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끊지 않고 쉼표를 써가면서 길게 느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표를 쓰고 만연체로 쓰는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요.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구보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표현 방식이 이런 표현 방식을 썼을 때 그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 작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보가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 그리고 보면서 구보가 떠올린 생각,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쓴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보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떠오르는 생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고 쉼표를 중간중간 찍어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이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소설을 쓰게끔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은 구보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대로 작품을 이해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랑 더하면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다. 쉼표를 잦게 사용하고 있다.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설의 주된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되고 이것들이 구보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작품을 잘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럼 구보가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보는 처음부터 고독이 두려웠던 걸까? 아닙니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라고 했죠. 있었다. 이건 언제냐? 과거입니다. 과거. 즉 과거예요. 그죠? 과거인데 이때는 고독을 뭐 했대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했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독했는데 과거에도, 근데 과거에는 그게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독이 두렵다는 거죠. 자,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의 심정의 바른, 똑바른,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또 이상합니다.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의 심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건 아니래요.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독을 과거에는 좋아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게 진짜 맞는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끝없이 두려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보는 자기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보가 과거에 내가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고독은 여전히 구보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하지만 고독과 싸웠을 때, 이 고독함과 싸웠을 때 고독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거라고 꾸며왔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구보는 나는 고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여전히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다만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고독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꾸민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위안이라고 하죠.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너무 뭔가가 두려우면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 하기 싫은 거 할 때요, 그 하기 싫은 거를 하면서 아니야, 이건 그냥 좋아, 난 이거 좋아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것을 할 만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거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포장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보도 과거에는 고독을 좋아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도 구보는 고독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고독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좋아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포장하고 위안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예전에도 고독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건데 그때는 좋아한다고 포장을 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고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보가 과거의 자신의 기억을 쭉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차장이 그의 앞으로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표 찍으세요라고 하면서.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내버스 탈 때 이미 카드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 돈 같은 걸 내면서 타잖아요. 띡 하면 이렇게 뭐 청소년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빡 타지 않습니까? 버스를. 근데 예전에는 차장이 안에 있었어요. 전차 안에 차장이 있어가지고 그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탄 사람들 표를 일일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 찍으라고 하면 돈을 내야 돼요. 탄 사람이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버스 안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버스 안에도 이제 승무원 따로 있었습니다. 버스를 따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에서 이제 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기계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죠. 이때는 차장이 있었습니다. 자, 표를 찍으라고 하니까 이제 구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짧은 막대기 있죠? 막대기를 왼쪽 팔에 걸고,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막대기 보시면 요렇게 끝에가 요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끝에가 요렇게. 요 휘어 있는 요 부분을 팔에다 거는 거예요. 팔에 걸고 그 다음에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가 손에 5잎의 동전을 골라냈을 때 차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종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차장이 표 찍으라고 왔다가 차가 멈춰 서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보는 동전을 꺼냈는데 막상 이 동전을 받을 차장이 딴 자리로 갔네요. 자, 그래서 동전을 꺼낸 채로 또 이제 멍하게 서 있는 구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차장이 가버렸으니까 그 손에 동전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보가 눈을 떨어뜨려서 손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히 모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전의 앞면에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동전의 뒷면에는 이게 얼마짜리 동전인지가 써 있고 몇 년도에 찍어낸 동전인가 하는 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써져 있는 거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54년.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의 발행 연도입니다. 일본식의 연호예요. 대정.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다이쇼라고 하는 한자를, 그죠? 한자 그대로 일본말로 읽으면 다이쇼, 우리말로 읽으면 대정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연호를 동전에다 갖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대정이라는 연호 이런 것들은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 같은 게 돼줍니다. 자, 그리고 구보는 그 동전들의 숫자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은 다 뭐한 짓이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은 그 동전을 보면서 내가 뭔가 이 동전이 찍혀있는 이 시기 요때쯤에 뭔가 의미 있던 기억들 같은 게 없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부질없는 짓, 즉 바꿔 말하면 어떤 것도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 즉 바꿔 말하면 구보는 뭔가 내가 행복했던 기억, 따뜻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좀 과거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때 뭔가 좀 행복했던 기억 같은 걸 가지고 있던 순간 없을까? 의미 있던 순간 없을까? 하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 그러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보는 지금 계속 행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게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뭔가 행복과 연결줘보고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이런 것들을 별로 찾을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차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다시 와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내는 돈의 액수나 이런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를 물어보는데 구보는 딱히 목적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구보가 이 전차를 탄 건 그냥 목적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타는데 나만 혼자 외롭게 남기 싫어서 탄 것뿐입니다. 어딜 가지? 그래서 창경원이나 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딱히 가고 싶은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갈 곳도 없는 사람, 이게 누구냐? 구보입니다. 근데 이런 구보가 전차에 몸을 탁 태운 거죠.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당연하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거기 딱 도착하면 딱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내려야 될지 섣불리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방향을 상실해버린
구보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이 구보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자전적인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박태원이 일본까지 갔다 온 엘리트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지식인의 모습에서 비춰본다면 이러한 구보의 모습은 바로 방향성을 상실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불분명한,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다가 보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문제에다가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줘요. 이렇게 보기를 주는데 이 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1930년대 시대 상황과 그 다음에 1930년대 지식인들의 모습,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구보의 모습은 이 보기에 나오는 설명에 비춰봤을 때 뭘 의미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구보는 소설 속의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 상황과 연결져 생각해 본다면 구보의 모습은 그 당시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면 맞추는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그 시대를 반영론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 속의 인물의 내용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인물은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대변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가 하는 것까지 연결져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930년대 시대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영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보는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연결져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잖아요. 그 지식인들이 뭔가 내가 지식인이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시대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은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뭘 해야 될지 어떤 거 어디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이에 차는 계속 움직입니다. 차는 서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보는 창밖에 보면서 대학병원이나 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대학병원에 가면 연구실이 있고요. 연구실에서 버시, 친구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건 행복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 개의 일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구보는 지금 뭔가 해야 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행복까지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행복함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할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배회하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보가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전차 안에서 머리를 딱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서 지금 막 차에 오르는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놀라웠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반색을 하고, 반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꺼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하고 뒤를 캐물을 깨다. 여기 보세요. 여기 놀라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집에 돌아간 뒤에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여자를 본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저 여자 만났다는 얘기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하고 막 계속 물어보겠지? 이 얘기예요. 그가 만약 그게 단데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실망할 거다.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으이그 주변머리가 없다. 주변머리가 없다는 거는 뭔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나가고 하는 그런 재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주변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구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단대요 그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머니가 어이구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좀 하지 하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일을 듣고, 근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이 일을 알고는 그 아들이 졸하다고. 아들이 졸하다. 졸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죠? 주변머리가 없고 생각이 좁아서 옹졸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좀 남잔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도 걸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좀 쟤는 쉽게 말하면은 너무 소극적이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아들에게는 어이그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화내고 하실지 몰라도 정작 다른 사람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은 얌전해서라고 변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런 사람인 거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는 막 화를 낼 수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내 아들한테 뭐라 그러면 내 아들 편을 들어주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평판이 다른 사람한테 나빠지는 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아들이 답답해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보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만났다고 하는 여성, 그 색시, 이게 누굴까? 이 사람. 자, 이 여성은요,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예전에 소개받아서 선을 받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보가 26되는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야 뭐 26이면은 결혼을 얘기 아직 안 할 시기지만, 예전에는 26이면 이제 결혼을 한참 했어야 될 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선을 받던 여성, 그 여성을 전차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두근두근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옛날에 내가 좀 썸을 탔던, 또는 이제 내가 옛날에 관심이 있었던 여성을 요즘으로 따지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구보의 성격 아시잖아요. 구보의 성격. 이미 앞에서부터 쭉 계속 나왔습니다. 구보의 성격. 굉장히 생각은 많죠. 그런데 막상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죠? 굉장히 좀 얌전하다, 소극적이다 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구보가 여성을 만났을 때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바로 나오죠.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겁하여라는 말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설명이 나오죠. 무서워합니다. 그 여자랑 시선이 마주치는 것마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구보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면서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려요. 얼토당치도 않은 곳을 보면서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거 봤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성 대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 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고, 그죠? 시선도 돌리면서 말도 못 꺼내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혹시 나 봤을까? 뭐 이런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보예요. 그래서 지금 구보가 한 여성을 전차 안에서 만나게 됐다는 점.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여자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이 부분은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제목처럼 시작하는 부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초점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자를 만났잖아요.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이제 탄 것만 본 것뿐인데, 그 여자가 도대체 구보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일까? 그리고 구보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자는 그를 봤을지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이 결코 많지 않았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 자, 이게 누구예요?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구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보라는 성격의 인물 나오죠. 구보는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지 않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구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하는 것들이 구보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구보, 남의 눈에 띄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라고 구보가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이 전차 안에 사람 별로 없다는 거, 구석가 서 있는 나 봤을 거라는 거죠. 여자는 당연히 자기를
봤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를 봤더라도 여자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나를 봤더라 하더라도 날 알아봤을까? 그건 의문이래요. 아니, 선까지 봤던 여잔데 왜 의문일까? 작년 여름에 딱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간 길에서 얼굴을 대한 적이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선 볼 때 딱 한 번 작년에 1년 전에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보를 이 여자가 설사 봤다 할지라도 알아봤을까? 하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 즉 구보는 여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자기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쓸쓸한 일이다.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알아보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본다? 굉장히 좀 외롭고도 쓸쓸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 이제 선을 볼 때 그 당시 자기의 그 대담하면서도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즉 그녀에게 적잖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대요. 그러니까 구보는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내가 말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그런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여자가 날 생각해주고 있었지 않았을까? 즉 그래서 나를 지금 봤을 때 알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다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구보가 지금 그 여자를 만나서 머릿속으로 저 여자 나 알아볼까? 알아봤을까? 봤겠지? 근데 나 생각하 누군지 알까? 모를까? 아이 설마 난 아는데 저 여자는 모를까?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나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건 다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구보가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면요, 뭐 하면 돼요? 직접 그 여자한테 가서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저 아시겠어요? 하고 말을 걸고 대화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되겠죠.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보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뭐 하자고요?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구보의 머릿속에만 떠오르는 생각이지 전 진짜 그녀가 날 알아봤는지 내가 누군지 아는지 1년 동안 날 좀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구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관념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구보는 지 스스로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게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인데, 자, 이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누가 지금 독자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서술자가 누구냐면요. 그 작품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합니다. 시로 따지면 시적 화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이 작품도 지금 서술자가 있죠? 구보의 이야기를 독자인 우리에게 말해주는, 즉 그러면서 구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술자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까지 이렇게 쫙 말할 수 있다는 건 누구의 시점에서?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구보의 시점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시점은 바라보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즉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서술자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어렵게 표현해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초점화라고 합니다. 초점, 말 그대로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이게 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즉 작품의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요. 전지적이라는 말은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인 누군가가 3인칭 시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듯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 특정 인물이 바로 누구냐? 구보인 거예요. 즉 서술자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구보 입장에서. 그래서 구보의 시각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에게 초점화해서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구보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독자인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보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초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보에게 초점을 맞춘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3인칭이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치 구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인 것처럼 3인칭인데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느냐? 마치 1인칭인 것처럼 보입니다. 1인칭인 것처럼 보여요. 작품이. 1인칭인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구보의 내면 심리를 독자들이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인 사람이 그냥 서술하면요.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면 심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수가 영수에게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영희 이야기를 영수한테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철수가 영수한테 야, 어제 영희가 집에 가더라?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갔지? 하고 영수가 물어봤어요. 근데 철수가 글쎄, 아마 집에 일이 있어서 아닐까? 자, 이거는 철수가 영수에게 영희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런데 영희의 이야기를 했지만 철수가 바라본 영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가 어제 집에 일찍 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갔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철수가 영수에게 영희 이야기를 하는데 영희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희는 집에 일찍 갔다. 왜냐하면 집에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영희는 속으로 아버지께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철수가 영수한테 말했다면요. 지금 이 부분은 철수가 말하긴 했지만 누구의? 영희의 시점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영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치 철수가 말했지만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영희가 말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구보의 이야기를 이 작품 밖에 3인칭의 누군가가 말해주고 있는 건데 독자들에게 근데 그 말할 때 그냥 밖에서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보의 시각에서 시점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독자의 입장에서는 구보의 내면 심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보의 입장이니까 구보의 입장에서는 나죠. 그죠? 구보는 나죠. 그죠?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여기 설명이 이 얘기입니다. 구보에게 초점을 맞춘 서술을 통해 1인칭 시점과 마치 유사한. 그죠? 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3인칭의 시점에서 구보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가 구보의 내면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구보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나 알아봤을 텐데 분명히. 그러면은 나를 알아봤다면 저 여자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게 궁금하대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죠? 그냥 가서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저 보니까 어떠세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뭐 물론 이 당시 시대가 좀 더 남녀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시대는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소극적인 구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해요. 구보의 성격은 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두 칸 떨어져 앉아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곁눈질합니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이 마주친 거를 또 겁내면서 시선 돌리면서 여자가 또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저 여자가 혹시 내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있다는 거 눈치챈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알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고 안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저 여자도 혹시 내가 저렇게 슬쩍슬쩍 쳐다보는 걸 보면서 저 남자도 내가 그 여자라는 거 알아챘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날 알아챘다면, 내가 그 남자인 걸 알아봤다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즉 아는 체 해야 될까 모르는 체 해야 될까, 구보는 그러한 거에 머리를 씁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내가 알아봤다는 걸 저 여자도 알아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또는 모른 체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못 결정합니다. 결정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우유부단합니다. 자,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또 저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구보는 그런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상하면서도 우습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생각해봐요. 자기 스스로도요, 이런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요만한 일에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이 정도까지 흥분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닐까 그동안,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여자를 보고 이 정도까지 흥분한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저 여자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지금 구보는 자기 생각에 나래가 막 그냥 펼쳐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그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적이 없었던 걸 생각해냈을 때 그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죠. 내가 저 여자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닐까? 했다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그 여자 꿈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은 걸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리저리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이를 대면 감정의 모욕이고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도 않은 여자한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나의 모독, 죄악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막 구보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여자가 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저 여자 진짜 좋아하는 걸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저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건 잘못인데 죄인데,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저 여자가 혹시 나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의 나래를 막 계속 펼치는 겁니다. 생각의 나래만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갑니다. 여자는 결국 내려가요. 그 사이에 내려갑니다. 구보는 마음이 점점 동요합니다. 저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는 안전지대로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려야죠. 저 여자를 진짜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내려야죠.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여자를 따라갔다가 저 여자가 저 남자 날 계속 따라오네? 라는 거 발견하고 저 여자와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이 틀림없다는 걸 눈치채면,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저 남자가 따라오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면 나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의 망설였습니다. 또 망설여요. 망설이는 사이에 전차가 출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구보는 아차 하고 뉘우칩니다. 구보가 이런 사람입니다. 구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보는 결단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보이죠?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걱정하고, 여자가 날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면서 아는 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너무나 유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너무나 생각만 많아요. 행동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구보는. 자,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지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했을지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했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줄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보는 또 여자를 그렇게 떠나보낸 다음에 저 여자 내가 못 잡아서 행복 놓친 거 아닌가 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생각만 많아요. 구보는. 생각만 많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약합니다. 그 사이에 차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구보는 그 동전을 이제 백동화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골라 꺼내면서 한 번도 꿈에도 본 적 없던 여자였는데, 근데 그 여자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저 여자가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만 하는 남자. 그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혹시나 그 여자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건 혹시 내 감정을 속인 게 아닐까? 속인 게 아닐까? 왜냐? 그 구보가 그 여자 만나고 돌아왔을 때요. 그때 옛날 선 봤을 때, 자,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저 여자 정도면 하고 얘기했던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 과거에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여자를 생각한다는 건 아마 내가 이 여자 정도면 결혼할 만하지 않을까 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섹시 집에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는 금지시켰대요. 그러니까 구보가 이런 남자입니다. 구보가 이런 남자예요. 이런 남자입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면서도 그 여자 집에다가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런 남자입니다. 왜냐? 왜 그랬냐? 만약에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한다면, 즉 바꿔 말하면 나는 마음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이 없다면 괜히 여자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배려심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남자인 거죠. 구보는. 좋게 말하면 이거죠.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게 진짜 존중일까? 요즘에 여러분들 같으면 굉장히 좀 짜증날 만한 스타일의 남자입니다. 자, 과거에 그 여자를 거절한 거는 그 여자를 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구보가 생각하지만요. 이게 배려심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감이 너무나 뭐하다. 부족해요. 이게 구보의 성격입니다. 구보는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한 남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먼저 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습습니다. 왜냐? 그러는 동안에 계속 시간은 갔어요. 그리고 흥미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자에게서 먼저 말이 있었다면 구보는 그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거지만, 그리고 언젠가 그 여자집에 친척 관계에 있는 노만화님이 와서는 섹시 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막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것은 한편의 뭐다? 비극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이 해주기만 바라면서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이 두 남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보는 정작 본인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두 사람의 인연이. 근데 정작 구보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결단성 있게 행동력 있게 나서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구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구보는 이런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예요. 너무나 소극적인 남자죠.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보는 결국 다방에 갑니다. 그러면서 여행 경비가 있었으면 하고 하다가 경성역 대합실도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고독과 슬픔을 느끼고요. 다시 다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를 만나서 생각에 잠겼다가 저녁 무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시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다방을 나옵니다. 구보는. 그래서 동경에 유학할 때 당시에 옛날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다가 자 다방으로 다시 또 갑니다. 다방에 가서 보험회사 외판원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의 속물성, 그러니까 뭐 돈만 밝히는 그런 마음에 불쾌감을 느끼고요. 친구가 그 사이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랑 카페를 가서 술 마시러 가서 거기 여급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여자 사원을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물어보던 여인을 떠올리면서 가난함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와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친구는 책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긴 시간 동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교과서 40쪽과 41쪽에 보시면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이 문학활동, 학습활동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작품 총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활동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업